네, 이제 노동 공급까지 봤고요. 우리 이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봤으니까 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노동 시장에 대해서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노동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와서요. 노동시장이요. 노동시장 제1장 1절 노동시장의 정의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노동 공급, 노동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노동 수요. 이렇게 노동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 바로 노동시장이겠죠. 노동을 사고자 팔고자 하는 곳이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노동시장이다 됐고요. 그다음에요. 제2절 경쟁 노동시장 가설과 분단 노동시장 가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기업들이 만나서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이직을 하기도 하고 실업자가 되고 또 다른 노동시장을 떠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엄청나게 복잡 다단한 움직임을 보이는 총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는요. 이 노동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경쟁적이고 연속적인 시장이다라고 보는 입장과 혹은 이것은 완전히 분단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존재해요.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경쟁적이고 연속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상품에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치킨집을 하나 오픈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오픈하려는 지역에 치킨집이 한 개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래서 내가 이거를 치킨 한 마리에 뭐 한 5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일단은 지금 팔 수 있죠. 5만 원에 팔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금방 소문 나면서 결국에 경쟁 치킨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가격은 다시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겠죠. 이걸 다시 노동의 입장으로 가져와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이나 직종의 노동 공급이 부족해서 임금이 엄청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시지역이겠죠. 매우 야, 저 지역이 임금이 엄청 높대더라. 그러면서 다 우르르 몰려가고 그래서 경쟁자들 들어오면서 다시 임금은 다시 시장수 임금 수준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노동력의 흐름이나 배분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경쟁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반면에 분단 노동시장의 입장도 있겠죠. 분단 노동시장은 결국에 반대 입장이죠. 노동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하나의 연속적인 경제적 시장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속성을 지닌 근로자들이 분단된 상태에서 어떤 상호 간의 이동이나 교류 없이 단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조건에도 큰 차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 현대의 어떤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경쟁 노동시장의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단 노동시장의 모습도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어떤 노동의 수요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 경쟁 노동시장 가설이 맞죠. 저 지역의 임금이 높다더라? 이러면 우르르 몰려가기도 하고 정보가 원만하게 다 도니까요. 근데 다만 분단 노동시장 가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내가 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이 상당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난 저쪽 시장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 지역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든지 이러한 현상도 존재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쟁 노동시장 가설이요. 신고전 학파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신고전 학파 이론 뒤에도 나올 거예요. 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내용인데 어쨌든 이 신고전 학파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뒷부분이 실업 파트나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넘어갈게요. 경쟁 노동 시장이라는 것은 신고전 학파라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구나. 요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결국에 경쟁 노동 시장 가설은 뭐예요? 경쟁 노동 시장 가설의 이 첫 번째 전제는 이 사람들이 전제하는 건 노동시장이라는 건 경쟁적이고 연속적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자유롭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들이 자유로우려면 첫 번째 내부 노동시장 없어야 이 내부 노동시장 뭔지 모르니까 두 번째 자유롭게 시장을 진입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흐름이 자유로우려면 그다음에 단결 조직은 없다. 어떤 예를 들어 노동조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에 정보를 통제하거나 어떤 공급을 통제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요. 그다음에 완전 정보를 만든다. 정보가 있어야 저쪽이 임금이 높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능력이나 숙련도 차이 없다. 여기 필기에 가끔 나오는데요. 능력이나 숙련도의 차이는 존재한다라고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고용주는 시장 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정도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반대 입장인데 분단 노동시장 결국에 분단되어 있고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분단 노동시장 가설에는요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1차 이중 노동시장 이론이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급진파 이론이란 것도 있고 어쨌든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일단은 분단 노동시장 가설에 대해서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지만 이 이중 노동시장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도링거와 피오르라는 사람이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노동시장은 아주 고품질의 1차와 그다음에 저품질의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노동, 2차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1차 노동시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그죠? 못 간다. 보면 1차 노동시장은 양호한 임금, 뭐 양호한 근로조건, 고용의 안정성, 승진, 승급의 안정성, 합리성, 공평성 이런 것들을 가진 합리적인 시장이고요. 2차 노동시장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이직률, 승진 기회 결여, 자의적인 노무 관리 같은 걸 특징으로 하는 이제 저품질이에요. 2차에 있는 사람들이 1차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그렇죠? 못 간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급진파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넘어오면 양가로 1번 몇 개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사실 우리 시험 관련해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양가로 1번 급진파 이론도 비슷해요. 자본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1차와 2차로 구분되고 1차 시장이 2차 시장을 착취한다라고 본다. 뭐 이게 급진파 이론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면 분단 노동시장 가설,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어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이 분단 노동시장 가설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뭐냐? 시사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양 시장이 뭐 1차로 구분되든 2차로 구분되든 내부로 구분되든 외부로 구분되든 어쨌든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매우 다르니까 노동시장의 어떤 정책 같은 거를 시행을 할 때 정책적으로 1차에 시행하는 것과 2차에 시행한 정책이 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동시장 공급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 개인한테 뭐 인적자원 투자를 한다든지 교육훈련을 제공한다든지 직업 탐색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 측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분단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컷 이 사람들 교육 훈련하고 직업 탐색을 지원하고 이래봤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고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무슨 교육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겠다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이렇게 해서 극복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급이 아닌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둬요. 수요 측면. 내가 이 어떤 개인들을 교육시켜서 저쪽으로 보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임금과 고용 조건이 낮으니까 공공적인 뭐 고용 기회를 확대해 준다든지 임금을 보존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가지 시장이 다르니까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에서도 시각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분단 노동시장 이론이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 다음과 같다. 공급 측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요. 즉 어떤 개인들에게 교육 훈련을 시키고 직업 탐색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다음에 공공적인 고용 기회 확대, 임금 보조, 차별 철폐를 주장한다. 당연하겠죠. 수요 측면을 중요시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다음에 내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내부 노동시장 뒤에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급진파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차가 2차를 착취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차별, 착취 이런 차원들을 중요시했으니까 노동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당연히 분단 노동시장론자들은 이 가설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정책들을 위주로 생각을 했겠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이제 중요한 거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라는 게 나와요.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나름 중요해요. 자, 내부 노동시장이 뭐냐? 외부 노동시장이 뭐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건설업을 가정을 해볼게요. 건설업에 투입된 일용직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지역에 일자리가 있다. 이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것들이 오늘 이제 이 지역에 일자리가 있다. 뭐 단가가 뭐 오늘 15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일하고 또 다음 날 이제 좀 뭐 이제 단가가 얼마다. 이 지역에 얼마 있다. 또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 날 또 모여서 이런 식 여기 어디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 어떤 전형적인 외부 노동 시장의 모습이에요. 외부 노동 시장의 모습.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이게 1900년대에 미국 등지에서 이런 형태의 노동 시장이 일반적이었어요. 가장 일반적이었어요. 왜? 그죠?
뭐 기업이랄 게 없잖아요. 기업이란 형태가 없고 그냥 일이 뭐 우리 어디 일자리가 있다. 시급이 얼마다 이러면 그냥 모여 갔다가 그냥 하루 일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생산하는 제품도 다양해지고 기술도 복잡해지고 뭐 기업들도 생겨나고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부 노동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내부 노동 시장은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기업이죠. 좀 뭐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대기업에 어때요? 처음에 입직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내부 노동 시장에 대해서 외부 노동 시장은요. 전형적인 이 WL 평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러한 지점에서 임금과 고용량을 결정을 한다고요. 외부 노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노동 시장 같은 경우에. 근데 내부 노동 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해요. 내부 노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에요. 깔때기 모양이어서 여기서 외부 노동시장에 처음에 입직 단계에서만 받아요. 입직 단계에서 외부 노동시장에서 신입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회사예요. 회사들.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서 공석이 생기면 요 안에서 또 공석이 생기면 여기서 데려와요? 아니죠. 그냥 요 위에서 사다리를 태워갖고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사다리를 태워갖고 올라가게 만드는 방식.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한 번 입직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외부의 회사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고요. 이게 내부 노동 시장이에요. 내부 노동 시장에서는요. 임금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나요?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난 이 지점에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형태로 결정해요. 내부 노동 시장에서? 아니요. 내부 규칙과 내부 절차에서 뭐 1급, 2급, 3급, 뭐 1급 1호봉, 1급 2호봉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임금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어떤 시기에 뭐 연봉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요. 이게 내부 노동 시장이에요. 외부 노동 시장은 이 내부 노동 시장 밖에 있는 것들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외부 노동 시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하는 우리가 배웠던 전형적인 시장들은 외부 노동 시장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외부 노동 시장에서 처음에 입직 시에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승진 사다리라든지 내부 규칙이나 절차 등에 의해서 움직여진 노동 시장이 내부 노동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부 노동시장의 사다리라는 표현 얘기예요. 사다리. 어쨌든 문제 한 가지 좀 드려보자면 필기 문제. 내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형태는 다양하지 않을까? 다양한가요? 아니면 다양하지 않을까요? 이 내부 노동시장 같은 경우 고용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기업들 보면. 뭐 수십 가지 되나요? 임금 다 다르고. 안 그렇죠. 그렇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 관계를 특징으로 하니까 내부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다양성이 좀 떨어지죠. 어쨌든 보면 내부 노동시장 읽어볼게요. 하나의 기업에서 임금 결정, 직무 배치, 승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직무 사다리라는 걸 타고 올라가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업 내부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 노동시장을 의미하며 특징 아래와 같다. 채용 시 외부 노동시장에 의존한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깔때기 모양이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이후의 절차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죠. 장기간 고용관계를 맺고 내부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고 승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다리라는 게 결국에 이 승진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그러면서 임금도 결정되고 어떤 직무도 결정이 되고 승진도 결정이 되고 이런 형태인 거죠. 됐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어요. 그냥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노동시장 말씀드렸어요. 내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게 외부 노동시장이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내부 노동시장이 왜 형성되는가? 그럼 형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이 이렇게 내부 노동시장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깔때기 속으로 그 다음에 사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보내는데 왜 이런데 공석이 생겼을 때 여기도 외부에서 끌어오지 않고 이 내부적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이죠. 왜 사다리를 이용할까? 우선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끌어올 수 없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외부에서 아무나 데려가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죠. 왜 그런가? 첫 번째 여긴 다 기억해야 돼요. 숙현관으로 기억합니다.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관습이에요. 숙련의 특수성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부에서 배우는 기술이 그 기업에서 어떤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익힌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한 기계가 있어요. 굉장히 특수한 기계가 우리 회사에 있는데 이 기계를 움직이면서 이런 냄새가 나고 이러면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상태에서 사용하면 어디에 고장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외부 노동시장에서 공석이 생겨서 외부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갑자기 데려다 쓰면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당연히 이미 일을 해봤고 특수한 지식이 있는 내부 인원 중에서 충원을 하게 되죠. 이러니까 사다리를 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장 훈련. 그러니까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온더잡 트레이닝. 아까 이거 조금 전에 봤던 숙련의 특수성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정비랑 기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루는 훈련을 강의장에 이러한 막 냄새가 이 기계를 다룰 때는 이러한 냄새가 나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당연히 기계 앞에 모여서 냄새도 맡아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현장 훈련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특수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을 후임자들한테 전달할 때도 이거 뭐 페이퍼로 해요? 아니죠. 문서화되지 않은 암묵지 같은 형태로 전수가 될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외부 노동시장에서 유입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내부 노동시장이 발달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습이에요, 관습.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노사 간의 일종의 믿음이나 암묵적 합의 같은 거예요, 관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5년 근무하면 승진해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것들, 이런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거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관습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무시하기 어렵다. 세 가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 말씀드렸어요.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 숙현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가끔 나옵니다. 가끔 실기에 가끔 소속감이 증대된다. 당연하죠. 또 오랫동안 장기간의 고용관계를 맺고 임금과 고용이 안정적이니까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 당연히 높은 임금을 주고 어떤 이제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니까 우수 인력을 데려올 수 있고요. 비용의 절감, 이직을 뭐 매번 채용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비용이 일부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부분들이 있다. 단점들도 명확하게 있는데 단점까지 굳이 보지 않을게요. 됐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얘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나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뭐예요?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결국에 어떤 외부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인적 자원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어떤 노동시장의 능력, 재배분된 노동시장의 능력,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유연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볼 때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빡 왔을 때 그러니까 인원을 뭐 자유롭게 늘리고 줄이고 뭐 근로시간도 임금도 이렇게 신축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어쨌든 이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왜 들어왔냐?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정책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많이 경직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때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요, 우리나라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사람들이. 근데 IMF 이후에 그런 개념이 싹 없어졌죠. 지금은 뭐 38선, 4호정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인데,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경직적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위한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약간 경직적인 느낌이 있어요. 필기에 가끔 나옵니다. 5가지인데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외부적인 어떤 수량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이제 직원들을 외부로 내보내는 행위들을 자유롭게 한다.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해고도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도 확대하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뭐 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계약이 만료되면 내보내고 뭐 이런 식이니까요. 그다음에 외부화. 아예 외부로 줘버리는 거죠. 하청을 줘버리는 거.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내부 인원들에 대해서 근로시간 같은 걸 유연하게 바꾸는 거예요. 변형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다음 기능적 유연성은 기능을 유연하는 거. 임금 유연성은 임금을 유연하는 거. 이 5가지. 이게 뭐 노무사 시험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뭐 실기에서 막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실기에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조금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5절 노동 이동이요. 노동 이동. 노동 이동이란 하나의 기업에서 종업원의 입직과 이직,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말하며 이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직, 나의 스스로 그만둘게요가 사직이에요. 일시해고, 레이오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이게 배무기 교수님 책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미국의 주로 발달된 제도라고는 하는데 종업원 귀책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일시예고라고 한대요, 이것을. 그다음에 해고,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종업원을 면직시키는 거, 기타, 계약기간 만료, 정년, 뭐 사망 이런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아마 시험에 나오면 필기에 나온다고 하면 이 일시예고 쪽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등에서 발달한 제도로 뭐 종업원 귀책 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로 인해 근로자가 기업을 떠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일시예고. 이거 골라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적자본 이론 이런 것들은 뭐 뒤에 다시 나올 내용이니까 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요. 뒤에 나오는 인적자본 이론 보도록 할게요. 인적자본 이론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잠깐만 쉬실게요.